고관대작 대감을 유혹해 안방마님을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한 기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때 우의정을 지낸 윤판영에게는 성옥이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성옥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한시를 짓고 서예에 능했으며 검은고와 가야금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윤판영의 집에는 칠성이라는 머슴이 있었는데 성옥과 동갑내기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성옥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칠성이를 동무처럼 대했고 그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성옥을 은밀히 사모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판영이 사화에 연루되어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사실 윤판영은 조문조와 친분은 있었으나 직접적인 정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연좌제로 인해 일가가 멸족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군이 윤가를 포위하던 날 밤 칠성이는 성옥을 데리고 뒷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추격하는 광군들이 따라오자 칠성이는 성옥에게 말했습니다. 아씨, 저는 서쪽으로 가서 저들을 따돌리겠습니다. 아씨는 동쪽 산길로 가서 장영감 댁으로 피하십시오. 대감님께서 평소 그분을 믿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칠성아,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차라리 나 혼자.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 산길을 손바닥처럼 잘하니 반드시 살아서 아씨를 다시 뵐 것입니다. 아씨만 무사히 피하시면 됩니다. 칠성이는 횃불을 들고 서쪽으로 달려가 광군들을 유인했으나 결국 붙잡혀 윤판영의 정적이던 김대감 댁의 노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성옥은 칠성이의 희생으로 장영감의 은둔처에 몸을 맡겼습니다. 장영감은 과거 윤판영과 동료였으나 일찍이 사화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관직을 박탈당해 산속에 응거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몸이 살아있는 한 아버님의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어찌 황천길에서 면목을 세우겠나이까. 무고한 우리 가문을 멸문지화에 빠뜨린 그 역적의 무리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고야 말겠사옵니다. 성호가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면 먼저 그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김대감 같은 권세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은 기생이 되는 것뿐이다. 어르신, 소녀가 양반가의 규수로 태어나 이제는 천한 기생이 되어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사옵니다. 하오나 아버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이 몸이 비록 더러워질지언정 감수하겠나이다. 부디 저승에서 아버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장영감의 소개로 성옥은 이름을 춘설로 바꾸고 한양의 명기 밑에서 기예를 익혔습니다. 성옥은 원래 뛰어난 재주에 복수의 의지가 더해져 3년 만에 한양에서 손꼽히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춘설과 한번 대화해보지 않고서는 풍류를 논할 수 없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대감이 동료들과 함께 기방을 찾았습니다. 춘설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대감마님, 황송하오나 소녀가 졸시 한 수를 지었사온데 혹시 대감마님의 고견을 듣고 싶사옵니다. 부족하나마 들어주시겠나이까? 그래, 한번 들어보자. 깊은 산속 매화 한 송이, 혹독한 추위에도 꺾이지 않네. 봄바람 불어올 그날까지 고고한 향기 간직하리라. 김대감은 춘설의 시에 감탄했습니다. 기생이 이토록 깊이 있는 시를 짓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춘설이 경사에 해박하여 학문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춘설아, 너는 어디서 이런 학문을 익혔느냐? 소녀의 부친께서 생전에 조금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록 천한 몸이오나 배움에는 귀천이 없다 하셨지요. 춘설의 말에는 한 톨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친이 누구인지만 숨겼을 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춘설과 처음에는 단순히 기방에서 만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점차 그녀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춘설아, 내 집으로 들어와라.
너 같은 여인이 기방에 있는 것은 구슬을 개에게 던지는 격이다. 춘설은 마치 주저하는 듯 연기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대감마님 같은 분의 집에. 무슨 소리냐? 너만큼 대화가 되는 여인은 사대부 가문에도 잘 없을 것이야. 김대감이 춘설을 집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하자 집안에서는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부인 안씨가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대감, 기생 따위를 첩으로 들인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집안이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다. 부인, 춘설은 다른 기생들과는 다르오. 학문에도 조예가 깊고. 아무리 그래도 천한 몸은 천한 몸이지 않습니까? 소식을 들은 지방 관직에 있던 큰아들도 급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님, 기생을 첩으로 들인다는 소문이 이곳까지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관직에도 해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대감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60이 다 되어 가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춘설 같은 여인을 만나기가 쉬운 줄 아느냐? 누가 뭐라 해도 내 뜻대로 하겠다. 결국 집안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김대감은 춘설을 정식으로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춘설이 김대감 댁에 들어간 날 뜻밖의 재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었습니다. 춘설이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당을 쓸고 있던 한 노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칠성이? 춘설의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칠성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춘설은 애써 감정을 누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칠성이 역시 빗자루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씨가 기생의 모습으로 이 집에 들어오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 안타까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며칠 후 칠성이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춘설이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뒷동산 소나무 아래에서. 밤이 깊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춘설은 칠성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아, 춘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날 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이제야 고마움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춘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칠성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것이다. 이 모든 치욕과 고통의 대가를. 칠성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아니, 이제는 마님이라 해야겠군요. 칠성이의 목소리에도 오랜 그리움과 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마님의 한을 씻어드리는 것이 저희 소원이었습니다. 마님과 뜻을 같이 하여 반드시 복수를 이루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복수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정과 슬픔,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이 흘렀습니다. 둘은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김대감의 본처를 축출하고 그 다음 멀리 있는 자식들과 멀어지게 한 후 김대감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의 본처 안씨는 남편이 기생 출신 첩에게 빠진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춘설을 볼 때마다 냉대했고 틈만 나면 구박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안방에 발을 들여놓다니. 하지만 춘설은 오히려 더욱 공손하게 굴었습니다. 마님께서 꾸짖으시니 소녀의 분수를 깨닫게 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춘설의 태도는 안씨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안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춘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춘설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오히려 더욱 슬픈 표정을 지으며 김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가 부족하여 마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소녀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무슨 소리냐?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김대감은 춘설이 억울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본처에게 화가 났습니다. 춘설은 또한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김대감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바치면서도 안씨 것도 정성스럽게 따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안씨는 이를 모두 거부하거나 화를 내며 던져버렸습니다. 칠성이와 사인을 주고받고 김대감이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안씨를 자극했습니다. 마님, 소녀가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인데. 너같이 천한 것이 만든 것을 내가 왜 먹어야 하느냐?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김대감은 점점 본처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춘설은 김대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습니다. 김대감이 시를 짓거나 서책을 읽을 때 춘설은 적절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구절에서 맹자의 의도는 단순히 왕도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감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춘설아, 너는 정말 놀라운 여인이구나. 내가 수십 년 관직에 있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내다니. 또한 김대감이 무엇을 말해도 춘설은 항상 경청하고 감탄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식견이 이토록 높으시니 소녀가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김대감은 춘설의 말에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춘설아, 너 같은 현명한 여인이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나. 너와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맑아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 같구나. 결정적인 사건은 김대감이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춘설은 밤새도록 곁에서 간호했지만 안씨는 병든 남편 곁에 천한 첩이 있는 게 꼴불견이라며 춘설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 천한 거사, 너 같은 것이 곁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당장 물러가거라. 춘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소녀는 그저 손수 대감마님의 약을 끓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느냐? 안씨는 평소와 다르게 수긍하지 않는 춘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를 본 김대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병든 남편을 간호하는 사람을 때리다니. 저 천한 것의 편을? 천하다고? 천한 사람은 따로 있어. 남편이 아파도 간호 한 번 제대로 안 하면서 정작 간호하는 사람을 때리는 자가 더 천하다 할 것이요. 김대감은 평소에 억눌러왔던 화를 모두 터뜨렸습니다. 아녀자의 도는 화목을 도모함에 있거늘 당신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집안을 어지럽게 하였소. 칠거지하게 이르기를 투기하는 자는 내쳐도 허물이 없다 하였거늘 내 오늘부터 소박을 명하리다. 그 죄가 무겁고 마음이 각박하니 친정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돌아보시오. 좋소. 내가 질투했다 칩시다. 기생에게 마음 빼앗기고 집안을 천박하게 만든 이가 누군데 나더러 칠거지약이라 손가락질하시오? 천한 여인에게 미혹된 사내의 말로가 어찌 되는지 두고 보겠소이다. 지금은 나를 내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당신은 후회할 것이오. 그 여인에게 든 돈과 정은 물처럼 마를 것이니 오늘은 물러나되 이원한 하늘도 하실 것이오. 안씨가 쫓겨난 후 춘설과 칠성이는 본격적인 복수에 나섰습니다. 칠성이는 무당을 찾아가 원한이 있는 자를 죽이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역병으로 죽은 자의 속옷을 벗겨서 원수의 베개 밑에 넣어두면 악기가 쉬어 서서히 죽어간다네. 때는 한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습기로 인해 역병이 창궐하기 시작했고 한양 곳곳에서 시체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복수를 실행하기 전 먼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쑥과 창포를 우린 물로 몸을 씻고 마늘과 생강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또한 코와 입을 두꺼운 천으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깊은 밤 칠성이는 성박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역병으로 죽어 급히 매장된 시체 중 하나를 파헤쳤습니다. 숨을 참고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친 후 속옷을 가져와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이는 다시 한번 쑥물로 온몸을 씻고 가져온 속옷을 나무 상자에 담아 춘설에게 건넸습니다. 춘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몸을 정화한 후 김대감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베개 밑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즉시 손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며칠간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김대감은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나고 헛것이 보인다며 괴로워했습니다. 춘설아,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열이 나는구나. 대감마님,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아니다. 며칠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춘설은 당장 의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대감이 더욱 약해지도록 은근히 방해했습니다. 마침내 의원이 다녀간 후에는 의원이 처방한 약이라며 효과 없는 탕약을 끓여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다른 노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대감마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왜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으시는 거지? 춘설 마님께서 직접 약을 다리신다고 하시는데 칠성이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몇몇 믿을 만한 노비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춘설 마님께서 대감마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노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워 주시고 관아에도 해방 신고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노비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기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자유, 그들이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입을 단단히 다물겠습니다. 이후 집안의 수군거림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노비들은 춘설을 더욱 정성스럽게 도왔습니다. 결국에는 김대감이 죽어가면서 의원을 불러달라고 애원하자 춘설은 마침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군요. 소녀는 기생춘설이 되기 전 사대부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소녀는 윤판영 대감의 딸 윤성옥입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판영의, 그럼 너는? 그렇습니다. 무고한 저희 아버님을 역적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하신 대감께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조문조 대감과 학문적 교류가 있으셨을 뿐 그 어떤 역모에도 관여하신 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대감께서는 정적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죄가 없는 저희 일가를 멸문지화에 빠뜨리셨지요. 이제 그 죄값을 치르실 때가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분노와 후회 그리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인연이 감히. 당신이 우리 가문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히 가셔서 저희 아버님께 속죄하십시오. 김대감은 분노와 화병으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대감이 죽자 춘설은 관아에 남편이 역병으로 급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역병이 돌고 있어 관리들도 시체 검시를 기피했으며 실제 집을 다녀간 의원이 그 역병을 확인해 주었기에 관아에서는 빨리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춘설은 역병이니 즉시 화장해야 합니다 라며 김대감의 시신을 화장해버렸습니다.
이는 사대부 가문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역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관아에서 이를 허가했습니다. 춘설은 집안의 노비들에게도 자유를 주고자 한다며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신고하기를 대감마님의 유언에 따라 집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며 노비 역시 재산이니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노비명부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춘설은 김대감이 병들기 시작하자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관아의 하급 관리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관리들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춘설의 접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전나리, 이것은 저희 대감마님께서 평소 아전나리를 아껴주신다며 전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춘설이 은하 몇 냥을 건네자 아전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대감마님의 마음씨가 이토록 후하시다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안일로 번거로운 것이 있을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또한 춘설은 김대감의 글씨체를 완벽하게 익혀두었습니다. 밤마다 연습한 끝에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나 김종섭은 이 유언을 남긴다. 불효한 자식들이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문안조차 오지 않으니 이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없으니 나의 전 재산을 학문 발전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서원과 사찰에 기부하노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뜻이니 누구도 어기지 말라. 칠성이도 이미 집안의 노비들과 입을 맞춰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아에서 누가 와서 묻거든 대감님께서 평소 자식들이 불효해서 속상하다. 내가 아파도 돌보지 않는다. 차라리 재산을 모두 공덕에 쓰겠다고 자주 말씀하셨다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칠성이 형님. 김대감의 죽음이 확인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 춘설은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어찌하여 소첩을 두고 먼저 가시나이까. 춘설은 김대감의 시신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진실해 보여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춘설은 찾아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첩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비구니가 되어 대감마님의 명복을 빌며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춘설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부인이시군요. 기생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보기 어려운데. 한편 집안의 노비들은 이미 춘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에 조용히 그녀의 계획을 도왔습니다. 칠성이는 다른 노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유의 몸이니 각자 갈 곳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마님을 끝까지 모시겠소. 이렇게 하여 춘설과 칠성이는 사람들의 눈물 어린 배웅을 받으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김대감의 자식들이 집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장남이 가장 먼저 도착해 빈 집을 둘러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냐?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서찰을 보냈는데도 역병이 무서워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대감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시는데도 한 번도 문안 오지 않으시더군요. 딸들도 뒤따라와서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역병 옮을까봐 가까이도 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효녀 행세하시는군요. 대감님께서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셨는데. 장남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분명 그 계집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설 마님이야말로 끝까지 대감님을 정성껏 돌보셨지요.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유언장도 대감님 친필이고 관아에서도 확인했다던데요. 불효한 자식들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불효가 온 동네에 알려진 마당에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화장되었고 재산은 모두 기부되었으며 증인이 될 사람들은 해방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춘설과 칠성이는 그 틈에 어느 깊은 산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는 춘설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무고한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당연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한 것은 한 여인의 치밀함과 의지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춘설의 복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